네. 1번 보조용언만으로 서술어를 구성할 수가 없어요. 왜? 서술의 의미가 보조용언에는 없으니까. 두 번째, 보조용언의 바로 앞에 부사어가 올 수 있어 없어? 안 돼. 왜 안 돼? 다른 문장 성분이 끼어들면 안 된다 그랬지. 먹어, 아주, 봐라 이런 게 안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 다음에 보조용어는 본용어의 의미를 대체할 수가 없어. 왜? 서술의 뜻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보조용어는 본용어의 앞에 위치한다. 이거는 이제 거꾸로 말했죠. 본용어의 뒤에 붙어야 돼요. 본용어이랑 보조용어로 모두 쓰이는 용어이 존재한다. 그게 바로 이제 요런 거였죠. 요런 거. 보다 같은 거.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12번 같은 문법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적용이라 그래요. 앞에서 배운 거를 이제 실제 다른 단어에다가 적용을 해보는 거지. 자, 기억. 오고 가다. 얘는 어때? 오고서 가다. 돼, 안 돼? 오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빨리 간다. 말 돼, 안 돼? 말 되지. 다른 문장 성분을 넣어도 괜찮고 뭐뭐 하고서 간다고 선후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를 넣어도 문제가 없지. 그러니까 기억은 뭐야? 둘 다 본용언이 되는 거야. 하지만 반면에 이제 니은부터 미음까지는 받고 너무 쉽다. 들어 아주 보다. 남아 제발 주다. 열어 빨리 놓다. 이런 게 말이 안 되니까 본용언이랑 보조용언이 만난 거고요. 의미를 알려드리자면 이제 니은의 쉽다는 소망 혹은 희망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들어보다의 보다는 시도 그리고 남아주다의 주다는 배려 행위를 뭔가 해준다는 의미를 더 강하게 만드는 배려고요. 그 다음에 열어놓다는 열어서 두는 거죠. 유지예요. 근데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거나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웬만하면 그게 답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럼 1번부터 보자. 기억의 가다는 본용언에 진행의 의미를 덧붙이니까 보조용언이다. 이게 일단 답이 되겠네요. 나머지 맞는 선지도 볼게요. 니은의 쉽다는 본용언에 희망의 의미를 덧붙이니까 보조용언이다. 디귿의보다는 시도의 의미를 덧붙인다. 리을에서 남아를 남아서 이렇게 선후관계를 나타내는 연결로 바꿔버리면은 이상해지죠. 남아서 주다. 그러니까 주다가 보조용언이 될 거고 미음에서 열어랑 놓다 사이에 아주를 넣어. 열어 아주 놓다. 부자연스럽죠. 그러니까 보조용언이다. 답은 1번인데 시험 문제에 아마 선생님이 내실 때는 여기서 이제 답이 아니었던 선지들을 좀 그대로 넣거나 비슷하게 바꿔서 넣으실 가능성이 크니까요. 여러분들 좀 어렵겠지만 공부할 때 답이 아닌 선지도 좀 잘 봐두세요. 예상이지만 여기서 크게 벗어나서 내시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를. 자, 그럼 이제 13번. 요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단어의 의미 관계라 그래요. 요거를 이제 언제 배우냐면은 우리가 왜 문법 특강 같은 거 듣는다고 하면은 이제 품사부터 시작을 해. 품사 배우고 의문 배우고 형태소 배우고 그다음에 문장 성분 배우고 막 이렇게 이게 점점 범위를 넓혀가면서 배운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문장 성분 배우기 전에 이제 단어 파트가 있어. 보통의 문법 체계.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데 관계는 되게 쉬워요. 유의, 반의, 상하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유의관계는 단어 그대로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뜻이 비슷하다고 해서 언제나 대체 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게 주의사항이에요. 틈이랑 겨를은 의미가 비슷해요. 내가 너무 바빠서 쉴 틈이 없어.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쉴 겨를이 없어. 말 다 돼요. 근데 이제 벽 틈에 비가 샌다. 벽 겨를에 비가 샌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치? 항상 대체 가능한 건 아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의 관계는 반대되는 건데 우리가 반대된다라는 거를 표현할 때는 우리가 여기 이거 읽으면서 배웠던 것처럼 서로 의미가 다르다 이게 아니라 모든 자질이 같은데 하나만 대립을 이룰 때 그때 반의어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다이어가 뭐예요? 여기 다이 관계를 안 배우긴 했는데 다이어는 많을 다자예요. 의미가 많은 단어들 있죠. 예를 들면은 손 같은 거요. 우리가 이제 요거가 손이에요. 그쵸? 근데 이렇게도 말해. 손에 반지를 끼다. 그럼 뭐야? 요것도 손인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는 손이 커. 그럼 뭐야? 엄마 손이 이만한 거야? 아니지. 엄마는 통이 커. 엄마는 인심이 커. 이런 뜻이잖아. 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다이어의 경우에는 한 단어가 여러 관계에서 반의 관계를 지니기도 해요. 자, 벗다의 반대, 입다. 모자를 쓰다, 모자를 벗다. 반지를 끼다, 반지를 벗다. 신발을 신다, 신발을 벗다. 이렇게 여러 관계로도 반의 관계가 들어갑니다.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말로만 설명드릴게요. 등급 반의어라는 거는 반의 관계에 있는 그 두 단어 사이에 등급이 있어요. 차갑다, 뜨겁다. 그럼 우리 여기쯤에 뭐 있어요? 미지근하다. 그죠? 그리고 상보반의어는 얘의 반대예요. 이거 아님 이거예요. 중간 개념이라는 게 없어요. 삶, 죽음. 여러분들 모두 삶이죠. 참, 거짓.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거짓이죠. 예. 그게 상보반의어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보적이다 라는 말을 쓰면은 무조건 얘 아니면 얘라는 거예요. 상보적이다. 얘 아니면 얘다. 그 다음에 방향반의어는 얘처럼 완벽하게 이렇게 한 선상의 반대는 아니고요. 보통 이제 안과 밖, 입구, 출구 혹은 뭐 오다 가다 이런 게 이제 방향반의어인데 왜 이게 좀 다르냐면은 입구가 여기 있는데 한 출구가 여기쯤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가는 건데 그 모자라요? 아, 종이. 얘들아, 누가 시험지 더 찾으면 저기 알려줘. 프린터기 나오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방향반의어까지 반의어가 있고요. 마지막 상하관계, 요게 중요하죠. 요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한 단어가 의미상 다른 단어를 포함하거나 다른 단어에 포함이 되는 관계인데 주의사항 요거 두 개입니다. 일단 이 관계는 고정불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여기 책에 사람, 여자, 숙녀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사람이랑 여자를 두고 보면은 얘가 상의어, 얘가 하의어가 되죠. 근데 여자랑 숙녀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상의어, 얘가 하의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고정불변의 관계가 아니라는 게 첫 번째 특징.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상의어일수록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특징을 가져요. 포괄적이고 일반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큼직큼직하다는 거야. 대체로 다 들어올 수 있는 큼직큼직한 의미. 근데 반대로 하이어일수록 상이어보다 더 의미 자질이 많다 그랬죠. 더 작고 개별적이고 한정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밑으로 들어갈수록. 그래서 밑으로 들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얘랑 똑같은 의미 자질을 다 가지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로 뭔가를 더 갖고 있는 거. 그게 하이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이 부분은. 너무 쉽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위에 표 보시면은 의미자질이란 하나의 단어를 이루는 의미 구성 요소가 의미자질이에요. 대립되는 거는 뿔마 요렇게 표현을 해요. 자, 상하관계에서 하이어는 상이어보다 구체적이기 때문에 상이어의 의미자질을 다 가져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상이어보다 한 개 이상 더 많아야 하이어라고 쳐요. 만약에 상이어의 의미자질을 모두 가지면서 개수가 똑같으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때는. 아시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반의관계에 있는 단어들은 또 하나의 의미자질만 다르고 대립된다는 건 뿔마가 다르다는 거죠. 나머지는 동일하다. 그래서 그 이제 숙녀랑 신사가 지금 반의관계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보면은 숙녀는 플러스 여성, 신사는 마이너스 여성이잖아요. 요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 숙녀에다가 플러스 여성, 신사에다가 플러스 남성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그게 반의어가 될 이유가 되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번 사람의 의미자질이 숙녀의 의미자질에 포함되니까 사람은 숙녀의 상이어다. 맞죠? 여자의 의미자질은 사람에다가 한 개 더 갖고 있어.
그러니까 여자는 사람의 밑에다. 맞고요. 소녀는 여자보다 구체적이다. 구체적이다가 무슨 말이야? 의미자질이 더 많다. 이런 뜻이야. 의미자질의 개수가 여자보다 많겠죠. 여자보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신사는 숙녀랑 하나만 대립이고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서로 반이여다. 맞고요. 소녀는 사람이랑 두 개의 의미자질이 대립을 이루니까 사람과 상하관계에 있다. 이 소녀가 지금 사람이랑 두 개의 대립을 이루는 게 아니죠. 대립을 이룬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다른 게 대립을 이루는 거야. 근데 얘는 뭐야? 두 개가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상하관계에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이 제기대명사죠.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품사예요. 예를 들면 제가 임지원이라고 하면 임지원은 명사예요. 사람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임지원이라고 안 하고 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그건 대명사가 되는 거거든요. 체온이고요. 대명사는 크게 사물을 나타내는 지시대명사랑 사람을 나타내는 인칭대명사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인칭대명사는 마치 소설의 서술자처럼 여기 인칭이 있어요.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어요. 1인칭은 뭐예요? 본인. 2인칭은 뭐예요? 상대방. 3인칭은 뭐예요? 너랑 나 말고. 이게 3인칭이에요. 그래도 영어처럼 뭐 3인칭 단수 이런 거 안 따져서 좀 편하지 않나요? 그래서 1인칭에는 나, 너, 우리, 저희, 나가 있는 말들이 있고 2인칭에는 상대방을 뜻하는 말들이 있고 3인칭에는 아무도 아닌 거를 뜻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에 뭐 그녀 이것도 들어가겠죠. 근데 3인칭 중에서 미지칭, 부정칭, 제기칭이라는 게 있어요. 이 중에서 제기칭이 제일 쉽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미지칭은 지칭하지 않은 거예요. 부정칭은 정해놓지 않은 거예요. 여기 이제 누구가 있잖아요. 미지칭은 약간 이런 거야. 밥을 누구랑 같이 먹을까? 이거야. 그 다음에 이제 부정칭은 누구든지 같이 가자. 이거거든요. 뭐 이걸로 이제 느낌이 오는 친구도 있고 안 오는 친구도 있겠지만 상관없잖아요. 시험에 안 나오잖아요. 뭐가 나와요? 이게 나오잖아요. 제기칭은 다시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기칭이 뜻하는 게 누군지는 그 문장 안에서 다 답이 나와 있겠죠? 그리고 특징 하나 더. 제기칭을 보니까 특별히 제기칭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뭐 herself 막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뭐 여기 뭐 1인칭에서 하나 가져오고 저희에서 하나 가져오고 당신에서 하나 가져오고 막 이런 식으로 가져와요. 그쵸? 그래서 제기칭은 생긴 거는 1인칭, 2인칭인데 뜻은 3인칭으로 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박스 한번 봐요. 제기대명사는 문장 내에서 앞에 나온 체언을 다시 언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기가 너무 쉽겠죠. 저, 저희, 자기, 당신. 생긴 거는 1인칭이나 2인칭처럼 생겼어. 그리고 명사, 스스로, 서로. 이거 명사래. 이거 명사인데 대명사처럼 쓰이기도 한대. 오케이. 자, 기억. 정우는 어머 원장님이네요. 동생에게 자기 사탕을 주었다. 자기가 누구예요? 정우죠. 아, 재밌다. 막내는 엄마에게 저도 모르게 달려갔다. 저 누구예요? 막내죠. 아이들은 선생님 몰래 저희끼리 속삭였다. 저희 누구예요? 아이들이죠. 할머니께서는 손님을 당신께서 직접 마시하셨다. 할머니죠. 당신은 신입생에게 선배들 스스로가 몸을 보여야 한다. 선배들이죠. 선배들. 그래서 답은 1번. 13번이요. 답은 비밀입니다. 왜 다시 물어봐요? 13번, 5번이요. 15번 갈게요. 15번은 따로 필기할 거는 없어요. 사이소리 현상이잖아요. 근데 15번 여러분들 편하게 푸셔도 돼요. 왜냐면 지금 이 박스 보니까 선생님이 고유어 A, B가 합쳐져로 말을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설마 선생님이 한자어로 헷갈리게
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이게 박스에서는 고유어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압음절이 모음으로 끝나는지 시옷을 붙일 자리가 있는지 그것만 따져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빗길 얘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고 앞에 자리가 있으니까 빗길. 위쪽 얘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남. 콧날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고 앞에 모음으로 끝나. 자리가 있어. 그러니까 콧날. 잇몸 똑같아. 배일 어때? 얘는 니은이 2번 첨가돼. 뱃일. 그리고 자리가 있어. 뱃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지. 어렵게 내신다면은 이제 요 보기를 갖다 놓고서 선지 중에 한자어를 좀 넣으실 가능성이 있어. 한자어가 들어갈 때는 시옷이 어떻게 돼야 돼? 한자어랑 고유어가 만날 때는 현상이 일어나? 자리 있어? 붙여. 근데 한자어 둘이 만났는데 현상만 일어나? 그때는 시옷을 붙이지는 않고 발음만. 초점이라든가 치과라든가 그런 거는 이제 시옷을 붙이지 않지만 현상만 일어나는 한자어들이죠. 여러분들 여기 15번 공부하실 때는 선생님이 이제 내신 대비 1주차에 나눠줬던 그 문법책 기억하죠? 하늘색 글자 써있고 요 다람쥐 그려져 있는 거 거기에서 사이소리, 사이시옷 표기에 그 예시 단어들 있지 그거를 좀 많이 봐두세요. 익숙해지게. 그럼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오케이. 이제 공리주의 가죠. 공리주의. 공리주의가 내가 읽어보니까 기억은 괜찮은데 니은이 좀 어렵더만. 그치? 아님 말어. 나만 멍청하지. 내가 물어볼게. 나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이거 지문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다. 있어요? 내리세요. 죄송해요. 내리세요. 죄송해요. 우리 모두 똑같은 걸로. 자, 선생님이 보통 비문학을 이제 공부를 할 때 내용을 익힐 때 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로는 일단 문단별로 얘를 읽으면서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해. 쉬운 말로 좀 바꿔가면서 내 나름 그냥 머릿속으로 좀 해석을 해.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카테고리 하듯이 있잖아. 예를 들면 이렇게 게시판, 자유 게시판, 뭐 신고 게시판 막 이렇게 카테고리 나누듯이 온톨로지를 하나 그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는 편인데 일단 오늘은 뭐 온톨로지까지 그릴 필요는 없고 여기 있는 내용을 최대한 이해하는 데만 집중을 하자. 여기 있는 문제랑 이 내용만 이해하자. 연습하고 OX 퀴즈 하고 이거는 내가 다음 주에 좀 많이 내줄게. 알았지? 가부터 볼게. 공리주의는 공리의 실천을 통한 최대 행복의 원리를 중시한대. 공리주의 얘기를 할 건가 봐요. 공리란 정의가 나와 있네요. 공리가 뭐냐면요. 이익이랑 효용을 뜻하는 거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공리주의에서 행복이란 공리를 극대화하는 거. 즉 뒤를 밑줄 칩시다.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다. 오케이, 밑줄. 공리란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공리주의는 뭐예요? 공리주의. 쾌락을 추구하는 주의인 거죠. 여기서 행복은 개인의 쾌락만이 아니라 개인의 행위와 관련된 사회 구성원의 쾌락까지 고려하는 걸 의미한대요. 오케이, 공리주의. 요 공리가 뭐라 그랬냐? 오늘 왜 이렇게 잘 그렸어? 공리가 뭐냐면은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거야. 오케이, 공리. 쾌락. 저도 공리주의인 것 같습니다. 이 문단 갈게요. 밀 이전의 공리주의. 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밀 이전이랑 이후의 공리주의 내용이 조금 다른가 봐요.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모든 쾌락이 측정 가능하다. 쾌락이 측정 가능하다. 원천에 상관없이 동질적이다. 똑같다. 양에서 차이가 난다. 쾌락이 많냐 적냐는 양적 쾌락주의. 이런 게 있었대요. 동물적인 욕망에서 비롯하는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
인간의 고등정신 능력인 지성, 도덕감정, 상상력 이런 정신적 쾌락이 똑같다고 본 거예요. 오케이. 정신 쾌락, 육체 쾌락 똑같은 거야. 근데 이 말대로라면 쉽게 쾌락을 향유할 수 있는 동물이 가장 행복한 존재가 돼버려. 이 논리대로라면. 그래서 돼지라고 욕먹었대. 생각을 해봐라. 우리가 지금 당장 여기 포도 음료수를 마셨을 때 이 육체적 쾌락이 있어. 달고 맛있잖아.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성적을 올렸을 때도 니네가 얻는 그 정신적인 쾌락이 있어. 되게 뿌듯하고 성장하고 성취감이잖아. 근데 포도 음료수를 먹어서 쾌락을 채우는 게 쉬워? 성적을 올리는 게 쉬워? 포도 음료수를 마시는 게 쉽잖아. 그럼 어떡해? 돼지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거야. 돼지는 쉬운 쾌락만 추구할 줄 알거든. 그치? 욕을 좀 먹었을 것 같아. 근데 암튼 양이 많은 것만 따지고 정신이랑 육체는 그냥 같은 쾌락이야. 양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리고 최대 행복의 추구가 인간의 못된 마음이랑 서로 충돌할 수가 있대. 상충, 서로 충돌하는 거야.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었대. 그래서 밀은 이 공리주의에 대해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공리주의 이론을 발전시켰대. 오케이. 밀이라는 사람이 요 양적 쾌락주의를 좀 여기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쾌락주의를 내세운 것 같아. 그치? 여기서의 문제점이 뭐야? 돼지라는 게 문제야. 그치? 돼지라는 게 문제고 인간의 이기심이랑 이 공리주의가 부딪히는 순간이 있어. 그게 문제야. 근데 그걸 얘가 다 해결을 했다는 거지. 자, 이 문단. 밀은 본래부터 쾌락은 질적 차이가 있다고 봤어. 그에 의하면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은 저급해. 정신적인 쾌락은 고급이야. 고급 쾌락은 저급보다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어. 우월해. 동물이랑 달리 인간은 고급 쾌락을 추구해. 품위를 높일 수 있어. 어긋나는 건 인간 행복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없어. 뭐? 포도에이드를 많이 먹어서 행복한 거? 그거는 인간 우월성 품위랑 상관이 없어. 우리는 도덕성을 발휘하고 막 기부를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꿈을 이루고 이게 쾌락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얘는 정신 쾌락이랑 육체 쾌락이 다른 것으로 보고 얘는 우월, 얘는 좋은 거, 얘는 뭐야? 얘는 저급, 얘 돼지 새끼 이렇게 본 거예요. 3문단 갈게요.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요. 밀 이전의 공리주의에 대해 더 말을 해줄 건가 봐요. 이 벤담 아저씨가 주장했던 건데 최대 행복의 추구랑 이기심이 부딪혔을 때 법률이나 여론 같은 외적 제재가 제어를 해준다고 얘기를 했대요. 외적 제재 동그라미 칠게요. 아까 전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행복을 추구하는 게 이기심이 있다 보니까 공리주의랑 좀 충돌을 할 수가 있어. 공리주의는 뭐야? 우리가 공공의 이익이야. 다 같이 행복한 게 공리주의거든? 근데 내 행복을 추구하다가 공리를 저해할 수 있잖아. 예를 들면 어떻게? 냉장고에 있는 포도에이드를 자기가 혼자 다 먹어. 저기 2학년도 먹어야 되고 3학년도 먹어야 되고 옆 친구도 먹어야 되는데 자기가 포도에이드를 30병을 다 먹어버려. 나는 행복하지만 공리랑은 부딪히잖아. 이걸 제어해 줄 수 있는 게 여론이래. 쟤 진짜 많이 먹는다. 쟤 진짜 이기적이다. 쟤는 학원을 포도에이드 먹으려고 다니나 봐. 이런 말을 듣고서 2개만 먹어야겠다. 이렇게 고쳐지는 거야. 이게 외적 제재야. 근데 반면에 하지만 밀은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 밀에 따르면 외적 제재가 최대 행복의 원리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게 하는 거는 맞는데 중요한 건 뭐야? 자발적으로 그걸 해야지. 자발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는 이끄는 힘이 아닌 거잖아. 그래서 내적 제재인 양심. 양심 좋다. 양심이라는 거를 강조를 해. 자, 참고로 양심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형성되는 일종의 도덕적 의무감으로 이를 어기면 내면의 고통을 받는다라고 또 단어의 정의가 나와 있어. 개념이 나와 있어. 양심은 구성원들이랑 일체감을 이루고자 하는 타고난 사회적 감정의 토대를 두고 교육과 외적 제재 등의 후천적인 경험을 통해 함양된다 이러지. 여기서는 외적 제재만 있고 여기서는 내적 제재만 있는 거야? 그건 아닌가 봐. 교육이나 외적 제재 등 이러지.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양심이라는 걸 갖고 태어나니까 이거의 제재를 나 혼자 받아. 그냥 생각하기에 아씨 30개 다 먹으면 안 되겠지. 다른 애들도 있으니까 2개만 먹어야겠다. 양심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교육도 시켜주는 거야. 얘들아 학원을 포도에이드 먹으려고 다니니 하루에 2개만 먹어라. 외적 제재도 받는 거야. 그래서 요게 2개 다 있어서 완성이 되는 거지. 어디까지 읽었지? 이를 통해 비로소 인간은 자기 이익 지향성을 극복하고 최대 행복의 원리에 따르는 삶을 실현시키게 되는 거지. 마지막 밀은 외적 제재, 법률, 여론, 교육이죠. 내적 제재, 양심, 최대 행복의 원리를 실현하고 사회 구성원의 후생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고 그러한 점에서 공리주의가 인간 윤리의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래요. 자 정리, 공리주의라는 거는 모두가 행복한 거야. 최대 행복인 거야. 최대 행복의 원리를 추구하는 게 공리주의인 거고 너네들이 이제 고등학생이잖아. 앞으로 무슨 뭐 칸트의 의무론,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뭐 덕윤리, 뭐 벤담과 미래 공리주의 이런 걸 배운단 말이야.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이거든. 그 선이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 선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배우는 게 도덕이야. 이게 사상이야. 이게 윤리야. 그래서 이 공리주의가 결국에는 과연 뭐가 선일까? 뭐가 선의 본질일까? 이거를 이제 고민하다가 나온 여러 가지 사상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 공리주의. 공리주의 굉장히 유명하고 쉽고 재밌는 거니까 혹시나 나중에라도 다시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이제 편하게 물어보세요. 자 여기까지 이제 재밌는 거 다 했고요. 이제 재미없는 거 한번 해볼게요. 경제입니다. 자 머리를 차갑게.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충족하기에 한 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은 유한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경제학자들은요. 인간이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로 보고 합리적 소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효용 이론이라는 걸 제시했대요. 경제학자들이 제시한 효용 이론입니다. 자, 효용이란 의사결정자가 어떤 행동의 결과로 얻는 기쁨이나 만족감이라는 뜻이래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이 효용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행복. 효용은 뭐다? 행복. 경제학자들은 행복을 극대화하는 게 좋은 소비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좋은 소비 과정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랑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으로 나타냈대. 오케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어려운 단어에 쫄 필요가 없어. 효용이 뭐라고? 행복이라고. 행복 체감의 법칙, 행복 균등의 법칙인 거야. 자, 한계 효용이 뭐냐면은 재화에 대한 소비를 한 단위씩 늘릴 때 추가되는 행복인데 이 한계 행복이라는 거는 소비하는 재화의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대. 이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래. 무슨 소리냐? 자, 배고파. 진짜 너무너무 배고파. 너무너무 배고파. 지지고를 한 개 사 먹어서 그걸 먹어. 한 100만큼 행복해. 나 배가 약간 찼잖아. 지지고를 하나 더 사 먹어. 얼만큼 행복할까? 100만큼 행복할까? 배부르잖아. 한 50만큼 행복하겠지. 지지고를 하나 더 사 먹어. 50만큼 행복할까? 30만큼 행복할 거야. 내가 쓰는 돈이 많아질수록 내가 느끼는 행복감이 줄어들어. 이게 바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거야. 이해돼? 넘어가자.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재화를 선택해서 소비할 때 총효용을 극대화하는 경향을 보인대. 하려는 경향을 보인대. 당연하지. 인간은 행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겠지. 돈을 버리고 싶겠어? 예를 들어서 차은우가 한 개에 1,000원인 튀김, 은우 왜 그런 거 먹어? 1,000원인 튀김이랑 초밥을 한 개씩 먹는 상황을 가정을 해봤대. 은우의 튀김이랑 초밥에 대한 한계 요용을 밑에 표로 이제 정리를 해준 건데, 자, 첫 번째 튀김 한 개 먹었을 때 16이 행복해. 두 번째 튀김을 두 번째 먹으니까 8만큼 행복해. 3개 먹으니까 4 행복해. 4개 먹으니까 2 행복해. 5개 먹으니까 1만 행복해. 먹을수록 그 튀김에 대한 감동이 떨어지는 거야.
근데 이건 초밥도 똑같죠. 처음 먹었을 땐 5만큼 행복한데 5번째 먹을 때는 1밖에 안 행복하잖아. 그치? 총 효용 계산하는 방법 알려줄게. 내가 초밥을 2개 먹으면 총 효용은 24야. 내가 초밥을 1개 먹으면 총 효용은 16이야. 내가 초밥을 3개 먹으면 총 효용은 16 더하기 8 더하기 4야. 됐어? 내가 초밥을 2개 먹고 튀김을 2개 먹으면 16, 8, 5, 4를 더하면 돼. 이게 총 효용이야. 됐어? 자, 나는 총 효용 계산하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없지요? 넘어갈게요. 은우한테는 지금 지갑에 5,000원이 있대요. 이 5,000원으로 하나에 1,000원 하나에, 아니 튀김 하나에 1,000원이고 초밥 하나에 1,000원인 상황에서 배분을 해가지고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 양을 맞춰야 돼. 왜? 초밥 4개에 튀김 하나 먹을 수도 있고 튀김 3개에 초밥 2개 먹을 수도 있잖아. 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 개수를 맞추려고 하는 상황이야. 모든 선택 가능한 대안에 대해 각각의 총 효용을 계산해보면 은우가 튀김 3개랑 초밥 2개를 먹었을 때 총 효용이 37이 되고 제일 행복하대. 이 37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앞장 가봐. 앞장 가서 튀김 3개 먹는다 했지? 16, 8, 4 더해. 초밥 2개 먹는다 그랬지? 5, 4 더해. 그럼 뭐야? 37 나와. 이렇게 계산한 게 제일 많대.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 된대. 근데 이때 5,000원으로 효용을 극대화하는 지점인 튀김 3개랑 초밥 2개의 한 개 효용이 4로 일치한대. 아 진짜? 그렇네. 튀김 3번째 먹었을 때 4, 초밥 2개째 먹었을 때 4. 이때의 행복이 똑같네? 이 지점이 제일 크게 나오는 지점이래. 총 효용을 계산했을 때. 이를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라고 한대. 됐어? 여기까지 됐어? 그럼 우리 지금 중요한 이론 2개 다 배운 거야. 자, 다시 정리해볼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뭐냐면 돈을 쓰면 쓸수록 행복이 줄어요. 지지고 한 개 먹을 때의 쾌락 다신 없어요.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밌는 영화를 봤을 때 뭐라 그래? 안 본 눈 삽니다. 왜? 2번째 봤을 때는 첫 번째 봤을 때만큼의 감동이 없으니까. 안 본 눈이 필요한 거겠지. 자, 그럼 이제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은 뭐냐? 제가 가장 큰 효용의 조합을 궁금하다면 효용이 같아지는 시점을 찾으면 거기가 답이래요. 라는 뜻이야.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은. 자, 이해 못한 사람. 다 이해했어?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다 된 거라서 이 뒤로는 빠르게 읽을 건데, 자, 그래서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은 한정된 재화로 최대의 만족을 얻기 위한 선택의 문제를 설명하는 방법이고, 여러 상품의 한계 효용이 균등해지는 지점은 개인마다 달라. 은우가 초밥 3개 먹은 거의 행복이랑 니네들이 초밥 3개 먹은 거의 행복이랑 다를 수밖에 없어.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야.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을 얘기하는 이 효용 이론은 밑줄 정부의 정책 결정에 합리적 근거를 제공한다라고 해. 자, 무슨 말이냐? 저소득층이 10,000원을 얻었을 때 효용이랑 고소득층이 10,000원을 얻었을 때 행복이 다르겠지. 누가 더 행복할 것 같아? 저소득층이 10,000원을 얻었을 때 더 행복하겠지. 그치?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고소득층의 10,000원을 뺏겼을 때랑 저소득층의 10,000원을 뺏겼을 때의 고통도 저소득층이 10,000원을 뺏겼을 때 더 고통이 클 거야. 그럼 어떻게 해? 고소득층의 10,000원을 빼서 저소득층한테 줘. 그리고 사회 전체를 내려다봐. 어때?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져 있어. 이런 식으로 뭘 한다? 누진세를 부과한다라는 거야. 그 내용이 길게 적혀 있는 거야. 이해돼요? 네, 이해되죠? 여기 나와 있는 문제 여러분들이 다 풀어보셔야 되는데 18번 문제랑 20번 문제가 어려워요. 그쵸? 나머지는 나름 읽으면 어떻게든 풀리는데 18번이랑 20번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2개 풀어드릴 거고 나머지 문제 숙제로 풀어오시는데 다음 주까지 못 기다리겠다. 그냥 찍어서 보내세요. 나 이거 못 풀겠다. 도저히 풀이를 봤는데 납득이 안 된다. 보내세요. 답지는 다 가지고 계시죠? 안 가지고 계시다면 답을 불러드릴게요. 16에 4번이고요. 17에 2번이고요. 18에 5번이고요. 19에 3번이고요. 20에 2번이고 21번에 5번이에요. 18이랑 20만 딱 설명해드리고 집에 보낼게요. 자, 18번. 그래프를 일단 볼 줄 아셔야 되는데요. 요렇게 돼 있죠. 요게 지금 예산 제약선이에요. 예산.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은우 예산이 얼마라 그랬어? 아까 5,000원이라 그랬잖아. 여기에 점이 다 있으면 5,000원을 쓴 거야. 1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많이 쓰는 거야. 요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덜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점 하나씩 보는 방법. A는 뭐야? 튀김 3개, Y축, 초밥 2개 이렇게 먹었다는 거야. 그러면은 C는 얼마를 쓴 거야? 튀김 2개에 초밥 2개 먹었으니까 4,000원 쓴 거지? 이런 식으로 돈 계산하면 되고 효용 계산하는 방법 기억해? 몇 개 먹었는지 거기까지 더하면 돼. 초밥 2개에 튀김 2개 먹었다? 초밥 2개 먹은 거만큼 튀김 2개 먹은 거만큼 더해. 그럼 그게 뭐야? 총효용이 돼. 알겠지? 그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돼? 5번이 답이 되는데 D2 계산했어. D는 40 나오고 E는 39 나와. 너네들 혼자서 계산해보고 모르겠다. 반드시 나한테 연락해. 20번 갈게. 자, 20번은 가랑 나의 사상을 짬뽕시킨 거야. 실험 내용 요약해줄게. 5명의 사람을 갖다 놓고 10만 원씩 얘네들한테 줘. 그리고 각자 알아서 해. 얼마는 기부하고 얼마는 네 가져. 그럼 이제 사람마다 다를 거야. 나는 3만 원 갖고 7만 원 기부하는 게 행복한 사람도 있고 선생님은 10만 원을 다 가져가는 게 행복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총 효용이 다르겠지. 그거를 자유롭게 해. 그렇게 시켰을 때의 실험 결과 참가자 대부분이 40에서 60을 기부해. 일부는 기부를 안 해. 기부한 참가자들은 이타적인 마음이나 기부 행위에서 얻는 자부심이 기부의 이유였대. 그럼 이 지금 기부한 실험 참가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타적인 마음들은 뭐인 거예요? 고등적인 행복, 미리 주장한 정신적 쾌락인 거야. 사람들은 정신적 쾌락을 이유로 들어서 기부를 한 거고 육체적인 쾌락을 이유로 들어서 돈을 일부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답이 2번이라고 했죠. 다른 거 다 맞는 말이니까 2번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혼자 봤을 때 1, 3, 4, 5 중에 이게 맞는지 어쩐지 느낌이 안 온다. 반드시 질문하셔야 되고요. 2번 B는 경제학자는 한계 효용 체감 법칙에 따라 기부자랑 기부하지 않은 자가 같은 금액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다르다고 보겠군. 얼핏 보면 맞는 말이죠. 근데 이게 틀린 말이에요. 왜? 효용 체감의 법칙을 설명할 때 5개 먹니, 4개 먹니, 3개 먹니 이거 누가 먹는 거였어? 다 은우가 먹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얘기하는데 기부자랑 기부 안 한 자를 비교하고 있어 지금. 이거는 지금 다른 사람이잖아. 우리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따지려면은 혼자서 몇 개를 기부하고 몇 개를 가졌을 때를 비교해야 그게 체감 법칙인데 애초에 기부자랑 기부하지 않은 자가 같은 금액으로 얻는 효용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는 전제가 틀렸고 만약에 이걸 그대로 끌고 간다면 효용이 다른 이유는 뭐야? 기부자랑 기부하지 않은 자가 선택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효용이 다른 거야. 그럼 뭐야? 같은 금액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다른 게 아니라 행동이 달랐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다른 거예요. 그쵸? 요렇게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숙제 좀 많죠? 그래도 우리 얼마 안